금리 인하 기대 솔솔, 뭐 IS 채권 뜨겁다라고 나오는데 요 상황들을 지금 저희가 배운 대로 그대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연준 같은 경우는 실제로 9월, 뭐 11월 뭐 이렇게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건 몰라요. 중간에 어떤 상황이 나오게 되면 또 이제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우리나라는 연준이 9월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10월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내일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동결일 것 같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금리 인하 기대 안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지난주에도 그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금리 인하가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그러면은 ISA에서 채권 뜨겁다라고 나오는데 ISA가 뭔지 아시나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인디비주얼 세이빙 어카운트라고 그래서 개인적인 이게 자산을, 금융자산들을 이게 살 수 있는 그런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좌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최대 1억까지 거기다가 이제 돈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 얘는 우리가 두 가지 배웠던 게 있잖아요. 연금저축하고 IRP가 있잖아요. 얘네는 좋은 게 뭐라 그랬죠? 세액 공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그리고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한 13.2%까지 된다 그랬잖아요. 900만 원에 13.2%가 1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얘는 세액 공제는 안 돼요. ISA는 개인적으로 너네들 어차피 주식이든 채권이든 투자할 거야? 그럼 이 통장을 개설해서 투자해. 근데 이 통장에서 혜택을 줄 건데 연금저축이나 IRP 같이 세액 공제를 바로 주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주는 혜택은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채권을 사거나 그러면은 이자나 배당을 받잖아요. 그 이자나 배당에 대해서 1년에 200만 원까지 비과세 해줄 거야 이거예요, 이 혜택은. 근데 사실 보면은 배당이라든지 이자로 1년에 200은 적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비과세고, 200만 원이 넘는 건 어떻게 해주냐, 그거는 9.9% 분리과세를 해준다라는 거. 종합과세가 아니라 분리과세를 해준다라는 거. 그런 혜택을 주는데, 이게 지금 계속 다른 말이 나오는 게, 이게 최대 1억이었거든요. 근데 금액을 더 늘려주겠다, 2억까지. 그 다음에 이게 200만 원이 아니라 더 늘려주겠다, 500까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이 ISA 통장에서 배당을 받거나 또는 ISA 통장에서 이자를 받게 되면 200인, 지금은 200이고요. 나중에 400, 500까지 세금을 감면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ISA가 지금도 그래요. 지금 얘가 3년까지는 최소 의무 기간이에요. 3년까지 더 해도 돼요. 근데 3년까지 최소 의무 기간을 채우게 되면 얘에서 금액을, 얘를 3년의 만기를 끝내고 여기서 돈을 여기 있는 돈에 최대 300만 원까지 어디로 옮길 수 있냐면, 300만 원까지 우리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길 수가 있어요. 300만 원까지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900까지였잖아요. 900까지인데 3년 만에 한 번 300을 더 옮길 수 있다는 거죠. 3년 만에 한 번. 그러니까 300이 옮기는 금액은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왜? 3천만 원 옮기면 거기서 10% 세금 혜택이 되는 거예요. 세액공제. 그러니까 여기서 3년 지나서 만기를 시키고 3천만 원을 IRP나 연금저축으로 옮기면 거기서 10분의 1,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럼 얼마예요? 3년에 한 번씩 300만 원이니까 그거를 1년으로 평균 내보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3년에 한 번씩 ISA를 종결시키고 300만 원을, 그러니까 3천만 원, 금액은 3천이죠. 3천을 옮겨놓으면, IRP나 연금저축으로 옮겨놓으면 거기서 10분의 1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것들을 3분의 1로 쪼개면 결국은 연금저축, IRP 합쳐서 900이잖아요. 여기서 3년에 300이니까 1년에 100만 원씩.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한다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13.2%.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종결을 시키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 정도? 1년에 1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액으로는 1000만 원이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가 솔솔되면 IS 채권 뜨겁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IS 계좌를 개설해서 이제 투자를 하겠다. 금리가 인하가 되면 실질적으로 유동성이 풀린다고 보는 거잖아요.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 이제 투자로 돈이 풀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투자가 풀리면 이제 사람들이 주식을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는 거고, 또는 금리가 인하되는데 그때 채권도 봤잖아요. 채권도 고금리에 샀을 때 사두면 점점 떨어지면 어떻다 그랬어요? 점점 떨어지면 내가 중간에 채권을 팔면 수익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팔면, 왜? 나는 5% 채권을 샀는데 앞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4% 금리밖에 안 줘요. 동일한 채권인데도. 그러면 내가 중간에 팔면 내가 샀던 것보다 더 가치를 더 쳐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금리가 떨어지니까 IS에서 주식을 사도 좋을 거고 채권을 사도 좋겠구나라고 해서 IS 계좌로 채권을 사겠다. 그래서 IS 계좌가 인기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배당소득, 이자소득이 2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으니까. 지난번 그 연수할 때 보면, 야, 요번에 9월달 또는 한 번, 두 번,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겠는데 막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보니까는 이제 또 2회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다른 사건이 터지게 되면 또 안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은 어떤 거냐면, 경기가 침체가 되면은 금리 인하를 해줘, 돈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어렵다라는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뭐, 그리고 또 하나는 실업률이 괜찮다. 실업률이 괜찮다. 요 정도. 실업률 괜찮은 정도는 대개 3%, 4% 요 정도, 4% 요 정도. 그럼 실업률이 괜찮고 경기도 괜찮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좀 늦추겠다라는 거겠죠. 요런 거.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유동적이라는 거죠. 바뀌어요, 계속. 정부 부채. 우리나라도 늘 제가 말씀드린 건, 부채는, 부채 대상자들은 우선 국가, 그 다음에 기업, 그 다음에 개인이라고 그랬죠. 가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부 부채 이자가 연 31조, 이자만 연 31조, 이자가 연 31조라는 거죠. 이 고금리 지속 때 재정 부실이 갈수록 태산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는, 그거는 정부 부채는 무엇과 비교하냐면 일반적으로는 GDP하고 비교를 해요. GDP. 그럼 우리나라가 GDP 같은 경우 실제로 470조 요 정도 되거든요. 470조, 1년에 470조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데, 우리 정부 부채 비율 보면 1년에 470조, 그러니까 명목 GDP죠. 명목 GDP. 물가를 반영하지 않은 거. 그럼 명목 GDP에 비해서 지금 발표한 것들이 54%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정부 부채가 GDP 비교해서. 근데 여기서 보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일본은 워낙 유명하고요. 일본은 GDP 비교해서 GDP 대비 250% 엄청나게 많은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120%예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정부 부채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55%, 이 정도 되는 56%, 57%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럼 GDP 대비해서 부채가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 명목 GDP가 2,400조라고 얘기했잖아요. 2,400조고, GDP 대비 기업 부채가 120%. 늘 얘기했지만, 정부 부채가 아까 얘기했지만 55%, 56%, 7% 얘기했죠. 56%. 그 다음에 기업 부채는 120%고, 그 다음에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예요. 가계부채. 그리고 GDP 대비 정부 부채가 57%인데, 지금 57%인데 이게 2045년 되면 100%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채는. 부채가 늘어난다는 건 뭐냐면,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는 이 부채가 늘어난다는 것도 이자가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국가도 힘들고 기업도 힘들고 그리고 가게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고금리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도 지금 GDP 대비 122%니까 미국도 부채가 엄청나게 많은 나라죠. 이거 보셨어요? 금? 한 돈에 45만. 실제로 내가 팔 때는 39만 원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 금 시대는 한 40만 원 조금 안 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 내가 팔 때는 45만 원이라는 얘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금 현물로 만들려면 한 10%에서 15% 더 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랬을 때 실제로 사니까 금 현물을 사는 거잖아요. 그죠? 실물을 사는 거니까 한 45만 원이다. 근데 내가 팔 때는 실제 금 시세보다 조금 더 싸요. 조금 싸요. 그러니까 팔 때 시세가 금 시세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금 시세하고. 근데 내가 살 때는 그거에 한 10%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40% 실질적으로 한 40만 원 정도가 금 한 돈의 가격이다. 그거 만들려고 하니까 45만 원. 이거 거의 비슷한 거죠. 너무 많이 올랐죠. 그 예전에는 우리 금반지 아이들 돌릴 때 금반지 한 돈에서 반 돈으로 줄었잖아요. 이제 금은 생각도 안 하잖아요. 금반지는. 여기서도 왜 이 얘기를 왜 가지고 왔냐면, 이란 대통령 그 헬기 탑승했다가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며칠 전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란 대통령이 사망을 했는데 금값 장중에서 이렇게 출렁인 거예요. 금값만 출렁인 게 아니라 원유값 선물도 출렁인 거예요. 원유값에 대한 선물이라는 것들은, 야, 나는 앞으로 얼마 후에 얼마에 살 거야, 이런 계약들을 하는 거거든요. 옵션 계약으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중동에서 어떤 위기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두 가지가 움직이죠. 금값 또는 석유값, 이런 것들이 움직인다는 거. 왜냐하면 금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위기가 왔다 그러면 금값부터 올라가 튄다라는 거죠.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그쪽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건데, 지난번에도 약간 얘기했지만 금은 예전에도 안전자산으로서 위기 시에는 금값이 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금은 그리고 대부분 달러가 하락하면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금이 또 하나의 성격이 있다라는 거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유동성이 많이 풀면 금값도 올라가더라. 뭐 일반 투자물처럼 이런 성격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